상우야, 내 아들. 너마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날 아들이 쾅 닫고 나간 저 현관문은 마치 제 인생의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에게서 비수 같은 말을 듣고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던 그 순간. 참 이상하죠. 60평생 그렇게 서럽고 아픈 날이 있었나 싶은데 지금 이렇게 작은 찻잔을 앞에 두고 있노라면 아득한 옛일처럼 느껴지니 말입니다. 이 맑은 국화차 향을 맡고 있으면 유독 그날의 일이 떠오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 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던 그날의 일이 말입니다. 시간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들 녀석이 며칠 전부터 갈비찜 노래를 부르는 게 귓가에 맴돌아 그날은 아침부터 큰맘 먹고 시장에 들렀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을 볶아대서 제일 좋은 부위로 끊어다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배며 양파며 잔뜩 갈아 넣어 밤새 양념에 재워두었지요. 가시불에 냄비를 올리고 1시간을 넘게 푹 고아내니 온 집안에 구수한 간장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냄새 맡으니까 벌써부터 배부르네. 우리 아들, 이거면 밥 2그릇은 뚝딱 하겠지. 며느리도 좋아해야 할 텐데. 무거운 냄비를 2손으로 꼭 붙들고 아들네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좋아할 아들 얼굴을 떠올리며 흐뭇했습니다. 뚜껑 틈새로 새어나오는 뜨거운 김처럼 제 마음도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더군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어머, 이게 다 뭐예요? 갈비찜까지 무겁게 뭘 이런 걸 해오셨어요. 상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네 생각도 나고 해서 넉넉하게 했다. 얼른 저녁 먹자. 아, 어떡하죠, 어머님? 감사하긴 한데 저희 요즘 저탄고지 다이어트 시작해서요. 고기는 당분간 잘 안 먹거든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냄비가 갑자기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구수하게 피어오르던 김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죠. 며느리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참, 어머님, 저녁 아직 안 드셨으면 같이 드세요. 저 마침 샐러드 시키려던 참이었는데 어머님 것도 같이 시켜드릴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열심히 만든 이 갈비찜 옆에서 며느리는 자신의 저녁 식사를 핸드폰 터치 몇 번으로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쾌한 터치 소리가 제 심장을 바늘로 콕콕 쑤시는 것만 같았죠. 다이어트. 그렇구나. 내 정성보다 네 몸매가 더 중하겠지. 그럼. 그날 저는 결국 밥 한 술 뜨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갈비찜 냄비가 꼭 제 마음 같아서 며칠 동안 부엌 구석에 놔두고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쌓여가던 어느 날 지독한 몸살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뼈마디를 하나하나 분질러 놓은 것처럼 온 몸이 쑤시고 머리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남편이라도 살아있었으면 이럴 때 약이라도 한 봉지 사다 줬을 텐데. 몸살이 며칠째인데 전화 한 통이 없네. 아파서 관리 못 해준 저 화분처럼 내 마음도 바싹 말라가는구나. 물 주는 사람 하나 없이. 텅 빈 집안에 혼자 누워있자니 젊은 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소리 죽겨 울었던 서러움까지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 생각해서 전화했나 보구나. 아픈 건 어떻게 알고.
아가, 웬일이야? 다름이 아니고요. 혹시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부부 동창회가 있어서요. 나 몸이 좀 안 좋은데 며칠째 알아 누워 있어. 에휴, 어머님 엄살은 나이 들면 다 여기저기 쑤시는 거죠. 그럼 푹 쉬시고요. 주말에 애들 좀 부탁드려요. 저희 꼭 가야 하는 자리라서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아들 녀석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안부는 묻지도 않고 용건만 말하는 며느리보다 아파서 드러누운 어미는 모른 채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더 후벼 팠습니다. 어머님, 그럼 그렇게 알고 끊을게요. 끊어진 전화기를 붙잡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결국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뿐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만은 내 마음을 알아주려니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애비야, 나다. 내가 몸이 안 좋다는데 집사람은 애 좀 봐달라고 하더라.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니? 넌 내 맘 좀 알아줘야지. 아, 엄마 또 그 소리.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지연이한테 가서 좀 잘하라고 말이라도 해줘? 걔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엄마까지 왜 그래.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힘들어? 그럼 나는 안 힘드냐? 나는 평생 쉬운 줄 알아서 너 하나 보고 악착같이 살았어? 아파서 들어놓은 늙은 어미한테 애 봐달라는 게 힘든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야? 그리고 너는 네 애미 편은 안 들고 마누라 편만 들어?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엄마는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아이, 그만할게요. 끊을게요. 상우야, 너마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는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믿었던 아들마저 등을 돌린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며칠을 밥도 넘기지 못하고 알아 누웠습니다. 달력을 보니 손주의 유치원 재롱잔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 아들이랑은 싸웠어도 손주는 봐야지. 걔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강아지 재롱 떠는 건 봐야지. 이 꽃다발 보면 좋아하겠지. 아들 내외와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 작은 꽃다발 하나를 사들고 몰래 유치원을 향했습니다. 시끌벅적한 강당 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말았습니다. 손주 녀석 옆에 환하게 웃으며 앉아있는 사돈, 바로 며느리의 친정엄마였습니다. 며느리는 연신 친정엄마의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굴고 있었죠. 아파서 드러누운 저에게 애나 봐달라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나는 아파도 애나 봐달라더니 친정엄마는 귀하게도 모시고 왔구나. 그래, 나는 저 가족에게 처음부터 이방인이었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었지. 결국은 남이구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서럽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대로 있다가는 나라는 사람 자체가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은 무서운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아들도 며느리도 아닌 나, 김영희. 나를 위해 뭔가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조용히 복도 의자에 내려놓고 미련 없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들 녀석 결혼할 때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주고 나중에 혹시 애들 살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다시 한 푼 두 푼 고이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이 돈마저
언젠가는 내 손을 떠나 또 자식들을 위해 쓰일 돈이라 생각했지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빳빳한 50,000원짜리. 제 남은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참 부질없다. 이걸로 나를 위해 무언가 하자. 더는 이렇게 바보처럼 살 수 없어. 그날 이후 저의 조용한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반란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었지요. 먼저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평생의 꿈이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붓을 쥔 손이 덜덜 떨렸지만 화선지 위에 먹이 스며드는 것을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이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화선지 위에 내 이름 석자, 김영희를 쓰는데 참 낯설면서도 이게 진짜 나구나 싶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내 이름을 되찾는 것 같자 낯선 용기가 생겼습니다. 수십 년간 고수해온 뽀글뽀글 파마머리를 우아하게 바꿨고 거울 속 세련되게 변한 내 모습에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늘 어두운 색 옷만 입던 제가 처음으로 내 돈 주고 산 화사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외출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가장 큰 용기를 냈습니다. 겁이나 미뤄뒀던 온전 연수를 다시 받은 겁니다. 평생 남편 차, 아들 차 뒷자리에만 탔던 내가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 나섰을 때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온전히 나로 채워져 가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애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는데 저랑 남편은 지금 당장 회사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어머님이 대신 병원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어머님.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어쩌나. 열이 펄펄 끓는다고? 많이 놀랬겠구나. 예전 같았으면 맨발로 뛰쳐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먹을 갈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붓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지금 할미가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애 부모는 너희 둘이잖아. 세상에 애보다 중요한 회의가 어딨고 애보다 중요한 약속이 어딨니? 일단 너희 둘 중 하나 무조건 조퇴하고 지금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가서 애기 상태부터 살피고 있어. 나도 이거 정리되는 대로 바로 따라갈 테니. 앞으로는 할미부터 찾지 말고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 둘이 먼저 해결하려고 해봐. 그래야 진짜 부모가 되는 거란다. 다음에 김장철이었습니다. 당연한 듯 저를 찾던 며느리에게서 조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음 주에 김장하실 생각 있으세요? 저희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아가, 미안한데 나 다음 주에 서해 동무들이랑 단풍 여행 가기로 했어. 김치는 올해 너희끼리 한번 담가 보렴. 정 힘들면 사 먹고. 그렇게 한참을 제 삶에 집중하고 있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늘 가족들 먹고 남은 찬밥 신세였던 제가 갓 지은 쌀밥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박나물과 뜨끈한 숭늉까지 차려놓고 혼자만의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었죠.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참으로 평온했습니다. 바로 그때 뜸했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해? 이번 주말에 집에 없어? 반찬도 다 떨어지고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는데. 그래? 그럼 너희가 와야지. 엄마도 이제 주말에는 바쁘단다. 그리고 그 주 일요일 정말로 아들 내외와 손주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과일 바구니를 내밀고 아들은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허중지중 부엌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 녀석을 안아주며 며느리에게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냉장고에 재료 있으니까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라도 끓여서 다 같이 먹자. 이젠 그 집 밥상 네가 책임져야지.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는가 싶더니 이내 작은 목소리로 내 어머님 하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모습이 서운하면서도 어딘가 단단해진 기운에 더 이상 투정을 부리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서투른 칼질 소리. 완벽한 저녁 식사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가족은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이름 김영희를 되찾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저를 귀하게 대하기 시작하자 세상도 그리고 가족도 저를 존중했습니다. 어쩌면 가족을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은 한 발 물러서서 오롯이 나를 찾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저는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김영희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가장 따뜻한 밥상을 받을 것입니다.